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끝나고 8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게 혼자 애를 태우다가 다 큰 애에게 종아리를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는 늦은 경우 꼭 엄마에게 연락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리려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일찍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연락하라는 제 말이 잘못입니까? 아이는 그날 어디서 뭘 했는지 끝끝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고 동생이나 잘 키우라고 했고 엄마나 잘 살라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공부 압박을 해서 학원을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심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엄마 사는 게 답답하다고 하며 저는 뭐 꽤나 명석하게 잘 사는 것처럼 합니다. 저는 항상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는데 아이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됐냐고 반문합니다. 아이의 관계는 자꾸 악화되는데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요지는 내가 남편에 대해 한 거를 어릴 때 그게 내요 딱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나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야단쳐도 안 됩니다. 하면 더 반항합니다. 내가 야단치면 겉으로만 하지만 속으로는 니나 잘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고 내가 지은 과거가 내가 씨를 뿌려가 거두구나. 그래서 아이를 그냥 내 문제로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도 아이고 애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부터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한 행동 딱 보이 남편이 나한테 잔소리하면 헤이 이거 니나 잘해라. 니가 무슨 나한테 말할 권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내가 살면서 얼마나 했냐. 아이가 나 지금 나보면 꼭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내가 남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저 아이를 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생각을 잘못했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참회 또 참회하고 앞으로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죠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지면 첫째 내가 좋고 두 번째 좋아져도 아이가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 씨를 뿌려도 아이가 금방 나빠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되듯이 이게 또 씨가 돼가 아이가 좋아지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치유책이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전처럼 닮아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든지 그래서 정진하셔야 돼요. 이 아이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떤 그런 건 있었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아빠 이제 돌아가시고, 아빠랑 이렇게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는 관계였는데, 누가 이제 아빠 없는 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돼요. 친구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막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오래 있어야 되고 집에까지 데리고 와야 되고 막 자꾸 이런 게 굉장히 막 집착이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남편을 미리 보내면서 저도 이제 좀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 마음을 다 헤아려주고 받아주고 이러기까지는 역부족이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계속 이러면서 학교 일 친구들이랑 원만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홀로 지내는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가서 이제 1학년 때 애들이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고 막 힘들어하면서 1학년 때는 일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얘가 저한테는 많은 반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때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큼이라도 받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서 좀 받아주고 이렇게 어떤 데는 야단도 치고 또 다 이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겨울 방학 때 우연하게 이제 오락실에 가게 되면서 이제 이제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오락실에서만 가고 이렇게 뭐 카드를 사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게임 동호회를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도 저는 이제 어느 한 무조건 풀 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었고 약간 이제 제재를 하면서도 그렇게 두고 가는 것이 겨울 방학 때 막 너무 심하게 막 바깥에도 나가고 막 차 타고 멀리까지도 가고 이렇게 하더니만 제가 이제 뭐 컴퓨터 그만해라 이제 사고 내일 학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반발이 막 너무너무 거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둘 때도 많이 그 다음날은 때는 머리가 아프고 뭐 이렇다면서 학교 못 가고 이렇게 한 게 한 3번쯤 됐었고요. 제가 그러면은 정신과에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우울증이 이제 중한 상태고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게 만성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게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물을 조금 그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되면서 약물 치료 받으면서 아이가 좀 많이 안정은 돼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쓰는 게 요즘. 지금 보살님은 직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가져도 당분간 생활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볍게 애를 다리고 지금 기후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는데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인도 여행이라든지 이런 좀 오지 이런데 애하고 둘이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고생을 좀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아빠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애한테 어릴 때 고를 때 책을 줄 때 예를 들어 뭐 아빠 없이 자라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쭉 찾아보면 아빠 없이 자라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줘서 이 아빠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아빠 없음에 대한 열등의식.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아빠에 대한 좋은 점을 늘 얘기해주고 엄마가 아빠 없다고 남편 없다고 늘 울고 어떤 어려울 일 때마다 남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다 그 아빠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첫째 건강하게 세상을 식성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애는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하는 일을 애도 좀 거두도록 집에서 방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필요해요. 우리 집안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 이런 공동체의식이 심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남이 뭐라 그러든 나는 아주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미 조금 벌써 이미 상처가 심해서 이렇게 질병의 상태, 편집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하나 사귀어도 막 콕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 편집증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막 거기 집착하는 그런 편집증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면 게임에 빠지고 남의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 중독이 되고 술을 먹게 되면 술을 포금을 하게 되고 이런 편집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증 증상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편집증에서 벗어나도록 치유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편집증의 있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은 이제 아이가 가능하면 접근이 안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접근이 됐다면 그건 이렇게 컴퓨터를 끈다든지 술을 놔놓고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중독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로부터 멀리 떠나버려야 돼요. 술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담배가 없어야 되고 컴퓨터를 하고 싶어도 컴퓨터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2, 3일간 그 소위 증상이 나타나고 막 미친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게임, 오락, 뭐 동호회 이런 거라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과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방법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금기를 하면 저항이 생기는데 애 데리고 해외 여행을 해가 한 달쯤 다니다 보면 뭐 인도 같은 데는 그런 게 제대로 없잖아요. 그것도 오지로 다니면 거기로부터 좀 격리를 시켜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애들이 절에 가서 가만히 산소에 가서 있어라 그러면 그 저항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해외 가서 이렇게 애를 재미있게 애를 위해서 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좀 한 달이라도 있는다든지 한 석 달이라도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중독 증상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럴까 벗어나야 된다 그럴까 이제 그게 있고 지금 병원에서 약물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미 증상이 심해졌으면 약물 치료를 해서 심리를 안정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상태가 일단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뭐 지금 사춘기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현재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와 고생을 함께 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가 의지처를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위안을 삼도록 지금은 엄마를 통해서 위안을 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는 엄마는 엄마 자기 인생도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안 느끼죠.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가 돼야 돼요. 현재의 엄마는 아이가 이미 의지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달라 할 때 돈을 제공해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지 정신적으로 딱 의지처가 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게임에 빠진다든지 친구에 빠진다든지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 좀 있으면 아마 이런 경우는 남자친구를 빨리 사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의지처로 삼고 그리고 대부분 그 관계는 불행해집니다. 왜? 남자친구에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도망을 가버리죠. 짐이 되고 무서워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 또 상처가 생기니까 이제 남자에 대한 또 증오심이 생기고 뭐 이렇게 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치유는 그런 곳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절에 가든지 뭐 해외로 가든지 그 아이 상태가 어떠냐에 봐서 국내를 뭐 여행을 하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시골에 가도 컴퓨터 없는 데가 없죠.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좀 없는 데 가서 어쨌든 거기로부터 초기 그 중독성에서 좀 벗어나도록 그 고비만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도 듣는데 그 중독성이 심해질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스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남편 뭐 알코올릭하고 뭐 그다음에 술을 마시거나 뭐 화가 너무 일어나면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 행동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뭐 이제 스님 법문을 보면서 저도 그때 좀 지혜롭게 대처 못했다는 것도 좀 깨닫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릴 때는 되게 공부도 잘하고 되게 순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춘기인데 조금 많이 사춘기를 험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이제 비행하는 애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이제 좋아지고는 있는데 작년에 점심때 학교를 갔는데 올해는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요. 그래서 작년에 수업 시간도 맨날 잤는데 요즘에는 공부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아직 그 같이 노는 애들이 뭐 경찰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같이 노는 애들이 경찰관님 관리하는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아이 문제랑 또 남편하고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에 좀 멀리 이사를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매일매일 108배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스님 법문 보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문을 찾아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저한테 맞는 기도문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문도 좀 받고 싶고요. 남편이 애를 먹이는 게 완전히 부당하다.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고 성폭행을 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남편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내 자식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신고해야 되고 남편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신고해야 되고 부모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내 형제다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신고를 안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적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기물파손을 해서 경찰 몇 번 부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범죄자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고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때리면 폭력범을 신고하는 거지 남편을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한테 잡혀가면 이튿날 면회는 가야 돼요. 그거는 폭력범을 면회가는 거예요? 남편을 면회가는 거예요? 남편을 면회. 이걸 구분해서 살 정도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만약에 폭력범인데도 남편이라고 용의를 해주면 사회 정의를 무시하는 민주시민이 아니고 남편이 감옥에 갇혔는데 면회도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부부 예의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딱 구분을 하면 남편하고 대화하다가 남편이 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웃으면서 너 폭력이다 이거 이건 범죄야. 그럼 전화 또르륵 해가 요 폭력범 좀 제재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해야 되고 이튿날 아침에는 면회 가서 아이고 감옥살이하기 유시장 있기 힘들지 이렇게 면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질내가 이러지. 너 면회 오지 말고 나를 꺼내줘 이러잖아. 그러면 꺼내주는 건 폭력범을 꺼내주는 건 불법이야. 그건 내가 못해. 그러나 아내로서 너를 면회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딱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싶거든요 남편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자기가 지금 아이들을 걱정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사는 거를 아이들이 좋아할까? 엄마 아빠가 서로 자기 고집을 해서 이혼하고 엄마하고 사는 걸 애들이 좋아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 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지금은 20살 되기 전이니까 애들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별거는 네. 이혼보다 더 못해.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봐 스님 법문을 지 맘대로 응용하잖아. 스님이 아이들 20살 때까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하지 마라. 근데 이혼하지 마라는 건 싸우지 말하는 뜻이지. 별거를 해가 이혼 서류만 안 꾸몄다고 아 나는 애가 20살 때까지 참았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법륜 스님 법문이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건 자유인데 네. 그럴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너희들보다도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지만 난 도저히 내 힘이 없어가. 내가 그런 엄마의 파워가 없어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별걸 하든 이혼을 하겠다. 미안하다. 너건 너 인생을 결정해라. 내가 20살까지는 같이 살라 했는데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니라도 내 죽겠다.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솔직하게 해라는 거라. 그러니까 아빠하고 살려면 아빠하고 싸우고 나하고 살려면 나하고 싸우고 고원에 가려면 고원에 가고 그건 너가 결정해라. 엄마는 엄마로서의 친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네가 선택하면 살지만은 내가 너한테 친권을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나는 왜? 내가 힘들어서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솔직하게 하고 결정하는 건 괜찮아. 하려면. 그런데 남편하고 관계가 안 맞다고 별걸 하면 자기는 좀 자식이 나중에 남편보다 10배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과보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남편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게 이 재앙을 막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문은 그러면 좀 하나 기도문. 주십시오. 네. 내가 이럴 때 이분이 막 저한테 자꾸 말하고 대꾸를 내가 막 성질이 팍 나가 팍 한데 때리고 싶은데 차마 때릴 수는 없으니까 막 저 사람 아끼는 물건을 때리 부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안 때리고 물건만 부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리고 싶은데 차마 나를 사랑해서 그래도 때리지는 못하고 내가 아끼는 물건을 부수는 걸로 분풀이를 하구나. 그래도 나를 아끼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네. 여보 고맙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이제 오늘 내 얘기 듣고 여자들 속 뒤집어지겠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치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인간의 행동 속에 아직도 나에 대한 사랑이 일말 남아있기 때문에 때리지 않고 뭐한다? 그릇을 부수고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말 남아있는 나는 100을 원하는데 이 인간이 10밖에 안 남아있어. 그 10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질 때 내가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화를 내지 때리지는 않구나. 그릇을 집어던지면 그릇을 집어던질 뿐이지 나를 때리지는 않구나. 그래도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여보 고마워요. 마음을 이렇게 쓰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걸 먼저 해보고 이래도 안 되면 그거는 뭐 이혼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는 이혼할 자격이 없어. 이걸 먼저 해봐야 돼. 알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욕을 하는 거는 때리는 거를 때리고 싶지만은 입으로 말로 해서 하는 거고 집어 던지는 것도 때리고 싶지만은 말로 하는 거고 때리는 행위는 나쁜 행위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죽이고 싶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뭐다? 자기는 그래도 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나쁜 행동을 한다는데 본인은 그래도 지 나름대로는 자제가 한 단계 낮출까 안 낮출까?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수준에서는 한 단계 낮춰가 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본심을 내가 보는 눈이 있으면 이 문제를 훨씬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오늘 가서 이렇게 이제 하면 절을 하다가 염주를 집어 던집니다. 뭐? 그게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것 자체도 싫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절을 하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욕을 할 때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때리지는 않구나. 물건 집어 던질 때 아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자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그런 걸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지. 이게 바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화가 나는데 하나 둘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저 철학하는 것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본심을 진실을 사실을 꿰뚫어 보면 마음은 저절로 평정심이 유지가 된다. 평정심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를 참는 게 화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화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어느 순간에 집어 던질 때 아이고 그래도 그릇 깨는 걸로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이 만약에 일어나면 그게 잘 안 돼요. 일어나면 이제 자기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을 집어 던지는 걸 보면서 빙긋이 웃어. 그러면 왜 웃어? 이러면 아이고 그래도 당신이 아직 나를 사랑하는 구석이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고? 이러면 아이고 당신 나 때리고 싶지 솔직하게 말해가. 그런데
차마 날 못 때리니까 그러길 깨네. 고마워. 이러면 이게 막 판이 갑자기 이게 뭐랄까 확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만드는 게 수행이거든요. 이건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면 그걸 먼저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게 변화가 이게 안 되면 애한테 간섭하면 안 돼요. 자기도 안 되듯이 애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이게 되면 어떠냐? 안 되면 애를 이해하게 되고 되면 애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도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뭐 이혼하나 안 하나 뭐 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다 놔버리고 지금은 자기 문제로 딱 돌아와가 남편이 그렇게 할 때 욕할 때 내가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그릇을 깨구나 하는 마음이 내가 일어날 수 있나 없나 이것만 생각해요. 이게 되면 세상이 변하고 이게 안 되면 까르마 주어진 업식대로 살다가 죽는 거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1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 딸아이와 감정 싸움이 좀 잦습니다. 아이가 정리정돈, 방청소를 안 하고 집안 곳곳에 다 다닌 흔적을 다 남기고 다니고 뭐 과자 흘린 거, 사용한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하니까 저와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고 감정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해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갔는데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고 주말에 집에 오면은 핸드폰을 밤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하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 먹을 거, 뭐 자기 기분 나쁜 거,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동생에게도 배려가 좀 없고 또 심부름만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겉모습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될지 그게 모르겠어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그거를 혼자 사는 스님한테 여쭤볼 만한 주제인가?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아이 누가 낳았어요? 제가요. 누가 키웠어요? 제가 키웠습니다. 그럼 누 닮았겠어요? 저요. 그런데 뭐 아이를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도 지금 결혼해가 잘 살고 있잖아요. 동생도 네. 있다니까 애 둘이나 가지고 잘 살듯이 이 딸도 어때요? 자기처럼 또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네. 보면서 아이가 내 거울이다. 내가 저래 살았고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이제 딴 사람도 좀 닮겠지만 누굴 제일 많이 닮을까? 나를 제일 많이 닮겠죠. 저를.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뿌리는 다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했던 부모한테 그렇게 했던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걔가 내가 한국말을 하니까 아이도 한국말을 하는 거고 내가 밥을 먹으니까 아이도 따라서 밥을 먹는 거지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애가 영어를 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닮았구나 해서 아이가 변화하려면 나는 안 변하고 아이 보고 변해라. 그럼 아이가 변할 수가 없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뭐라 하냐. 니는 이렇게. 니 뭐 잘한다고? 니는 안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교육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예요. 뭐든지 원숭이처럼 흉내를 내는 게 아이다. 그 흉내를 내는 게 곧 교육이에요. 따라 배우기. 명심하세요.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따라 배우기. 따라 배우는. 어른의 특징은, 노인의 특징은 안 변하기. 뭐라고? 안 변한다. 노인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니까 제일 좋은 교육은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행한다. 내가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내가 안 하고 야단을 치면 아이는 늘 반항심이 생겨요. 니는 하고 저항이 생긴다. 그 다음에 노인에게,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항상 대답은 그래 해놓고도 안 합니다. 이튿날 다음에 오면 또 자기식대로예요. 그건 엄마가 내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그 노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노인을 모시는 사람은 맞추기. 항상 맞춰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죠. 그러고 내가 못하면 안 해버리면 돼요. 왜 안 했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노인들은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맞출 만큼 맞추고 못 맞추면 피해버리면 돼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럼 아이들은 어떠냐?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아이가 검소하기를 원하면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애가 오토바이 사달라 그런다. 오토바이가 위험하다. 안 돼! 이러면 애가 막 공부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누구도 오토바이 샀는데 이래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아이는 그 아빠 차가 우리 아빠 차보다 못한데도 오토바이 사줬다. 근데 니는 그 집보다 더 잘 살면서 왜 오토바이 안 사줬냐? 이렇게 생각하지. 위험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절에 초등학생을 한 명 누가 부탁을 해가 같이 데리고 산 적이 있는데 절에서는 아침에 예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불을 안 했어. 그래서 너 왜 예불 안 하니? 그러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애들은. 항상 누구 언니도 안 하던데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어 못했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건 어른이 그렇고 애는 항상 누구도 안 하던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하기를 원하면 자기가 정리정돈을 잘하고 아이한테는 한두 번 얘기해 보죠. 이게 제대로 치워라 이렇게 자기가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벌써 몇 번 감정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에게는 교육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 효과가 없으면 그 아무리 좋은 말도 뭐가 된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항감만 불러온다. 그래 더 얘기하면 이제 감정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이상 말로 해서 이건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 이제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든지 그냥 두든지 중학생 정도 됐다 그러면 그냥 두면 돼요. 어지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자기 방을 어지르는 거는 손을 대지 말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안 그래요. 가서 야단을 치고 또 애가 학교 간 뒤에 또 치워주고 또 어지르면 야단을 치고 또 치워주고 이러거든요. 현명한 부모는 정리를 잘 해라 하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알았다. 그럼 네 방은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정을 딱 끊어야 됩니다. 곰팡이가 생기든 바퀴벌레가 생기든 일체 관여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 방이 아닌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것을 어지러 놓는 거는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치워야 돼요. 관점을 그렇게 딱 가지. 어릴 때부터 그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조그만 할 때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얘야 밥 먹어라 이러면 공부하거나 게임 한다고 안 먹으면 또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 밥 안 먹을 거야. 안 먹으면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밥 치울 때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안 오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밥 줘 이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냐? 아까 먹으라 할 때는 안 먹고 이제 와서 달라 그런다.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또 차려줘요. 그래서 야단을 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감정이 상하고, 그러니까 심리가 위축이 되고,
차려주기 때문에 뭐한다? 버릇이 나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애들하고는 감정 싸움하면 안 된다. 자기가 감정 싸움 한다는 거는 애하고 지가 똑같이 논다는 거예요. 친구다는 거예요. 친구. 엄마가 아니고 어른이 아니고 친구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엄마들 보면 5살짜리하고도 입씨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린애들이 그냥 싸우듯이 그렇게 말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밥 딱 치워버리고 와서 밥 달라 그러면 네 차다 먹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막 울고 차려달라 그러면 뭐 일체 관여를 안 해버리면 돼요. 일체 관여를.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이 아파 그래 못하죠. 또 차려주고 그래서 버릇도 나쁘고 이렇게 되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항상 애를 야단은 치지 말되 내가 봐서 옳지 않다 하면 안 하면 돼요. 어른은 애보다 크기 때문에 고난을 갖고 있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 투쟁을 하는 거지. 고난이 있는데 뭐 때문에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안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숙사에 가서 생활할 때는 안 보이니까 괜찮고, 집에 와서 뭐 언니가 동생을 시키든지 그건 동생하고 언니 지그끼리 문제니까 그 엄마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동생을 편들면 언니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언니를 편들면 동생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지그끼리 문제를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면 뭐 지그끼리 싸우든지 뭐 하든지.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폭력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살면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폭력으로 해나가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제 물건을 뺏었다. 이런 거. 성추행을 했다. 욕설을 했다. 이런 거는 엄마가 좀 타이를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하는 게 좋다. 관점을 이렇게 딱 가지고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없지? 예, 없지? 없고요. 스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네. 내 딸은 나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도 잘 살듯이 내가 잘 살면 우리 딸도 잘 살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나를 닮아서 내가 지금 맘공부해서 잘 살면 우리 딸도 잘 살 거다. 뭐 의지르는 그거 별로 중요 아니에요. 지금 뭐 컴퓨터 게임 좀 하는 거 그래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시비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는 상처를 입고 엄마는 실망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지금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가 책임을 지고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데 그런 건 다 부모의 책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포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 아이든 남의 아이든 이 나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건 뭐 아무리 행패를 피우고 난리를 쳐도 야단도 치지 말고 그건 안 돼. 그건 너희들한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딱 하고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딱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훈이 되도록 살고 또 아이지만은 함부로 야단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원칙을 딱 지키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를 지금 나무래기 전에 자기 인생을 좀 똑바로 살고 제대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이걸 먼저 더 우선시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 아이 문제로만 보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면 바뀔까를 계속 고민했는데 저만 바뀌면 다 바뀐다는 그런 그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 말씀 들으니까 많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스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보인 것도 있지만은 몸을 못 보여도 괜찮아요. 이런 나도 잘 사니까 우리 딸도 잘 살 거야. 나 닮았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런 나도 결혼해가 애 둘이나 낳고 잘 살잖냐. 그러니 니도 그래도 내 딸이니까 우여곡절 겪지만은 나중에 보면 또 니도 나보다 나처럼 아무리 못 살아도 나처럼은 살 거야. 내 딸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개선을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그래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좀 변화를 해보자. 내가 안 변해지는데 애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져도 애는 변할지 말지인데 그러니까 나부터 한번 변해보자. 나부터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항상 지금에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바탕에 깔고 안 변해도 이대로도 좋다. 그런데 조금 더 좋아지려면 내가 변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변해야 된다 또 이러면 자기가 이제 안 변해지면 이제 자기를 또 학대해요. 애 변할래 시키다 애가 안 변해지니까 애를 미워하다가 내 변해야 된다 하다가 나까지 안 변해지면 이제 나를 더 이제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도 좋다.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되는 데까지.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변화에 또 너무 또 집착을 해가 또 나중에 자기 또 내가 죽일 사람이다 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고1 때 자퇴 후 탈선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9살인 아들은 고1 때 자퇴 후 오토바이 절도로 소년원을 2번 갔다 오고 현재는 3개월 전 가출 후 보호관찰 불이행으로 이행 불찰로 소년원에 한 달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와는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꼭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에게 돈도 수시로 빌리고 갚지도 못해서 숨어있다가 겨우 알바해서 갚고요. 저는 가출 이후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른 문제로 돈을 갚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20살이 되는 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살이 되면 성인이잖아요. 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20살이 됐으니까 내 의무는 다 했다. 내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네 인생 네 살고 나도 내 인생 살겠다. 이렇게 이제 절교를 헤어짐을 선언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살도록. 네가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아들이라는 걸 떠나서 생각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좋은 일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처벌 안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 받아야 되잖아, 그죠? 네. 남을 때렸으면 처벌 받아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돈을 주고 빼내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과보를 자기가 받아야지. 그래야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부모가 대신해 주면 걔는 그 행위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는 그게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 같지만은 그런 부모들 때문에 결국은 더 나빠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처벌 안 하는 게 좋겠다. 내 아들을 겪어보니 처벌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처벌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남이 만약 그랬을 때는 조금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내 아들은 처벌 안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정의를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 아들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이 문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나 내 아들이니까 면회는 가져야 되겠죠. 시간 난 면회를 가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면회는 가지고 그러나 그 사회적 법 절차를 자꾸 어떻게 법에 벗어나는 일. 그러니까 적당하게 부모가 해주면 이 절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그런 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 되지만은 그렇게 뭐 가슴 아파하고 뭐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계속 하니까 그게 너무 알만한 나이에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그게 고쳐질 수 있었으면 벌써 고쳤지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것은 안타깝지만은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얘기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자기가 얘기 한두 번 했겠어요? 자기가 얘기가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식을 냉정하게 그만두라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오해하거든요. 바로 나한테 묻는다는 거는 할 만큼 해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만큼 해도 안 되니까 나한테 물었잖아. 그죠? 그럼 스님 뭐라 그럴까?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왜? 해봐도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건 바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안타까워도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자가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어떤 충동장애 같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줄 수 있다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런 자기가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충동장애가 있다면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면 치료받도록 해주는 것은 저는 부모로서 또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왜냐하면 본인은 잘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검사를 한번 해서 이렇게 의사가 어떤 약 처방을 해주고 거나 하면 먹어보면 진정이 되면 좀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상이 없다 할 때는 더 이상 남의 인생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어요. 자식은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살할 때 어린 자식 데리고 같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 안 되면 때리죠. 근데 요즘 어린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죄로 부모라도 대반 잡혀갑니다. 옛날에는 뭐 마누라도 말 안 듣면 지 마누라고 때리고 이웃집에서 아무도 보고도 안타까워도 관심 못하죠. 자기 자식 자기 마누라 때린다고. 근데 요즘 다 가정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려서 하는 거예요. 인생을 끌려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나 자식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나 남편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나 주인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들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끌려다니는 걸 막아야 놔야지. 부처님이 가르치면 자유인이 되라고 가르치지 노예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30이 돼도 내 말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마 말만 듣는 자식이다. 엄마 입장에선 좋죠. 엄마의 노예니까. 근데 만약 아들이 결혼했다면 그 부인 입장에서 엄마는 뭐예요? 저 남편은 뭐예요? 마마보이잖아. 자기 결정권이 없고 그저 엄마 시킨 대로 한다. 그럼 그런 인간하고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을 원한다면 자식이 자유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 경우에는 비록 이런 범죄 행위가 있으니까
안타깝긴 해요. 그 안타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벌써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부모 손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으면 나라도, 애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도 행복하게 살고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연연하면 애도 그 짓을 계속하고 나는 계속 괴롭고, 그 둘이 괴로운 게 나아요, 하나 괴로운 게 나아요. 계산을 해봐도.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식이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손해를 났더라도 지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 손해 난데 어떻게 파나? 이러면 손해가 더 나는 거예요. 더 손해 날 것 같다 하면 지금 딱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00원 손해 봤다가 아니라 5,000원 손해 볼 거를 2,000원 손해 봤으면 3,000원 번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해야 이게 탁 필요할 때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벌려고 샀는데 손해 났다 이러면 못 팔죠. 그럼 손해가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기다리다가 꽁지에 가서 꼭대기 가서 싸가지고 기다리다가 계곡에 가서 파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는 팔고 꼭대기 가서는 싸고 맨날 이래가지고 손해를 보죠.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딱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는 것, 전문가의 진찰을 받는 것, 그것이 병으로 만약에 진단이 된다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약 먹고 치료받으면 그 충동적 행동을 안 하게 되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필요 없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벌을 주고 아무리 부모가 설득을 하고 도와줘도 그 충동이 일어나면 그런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하고 그늘이지면 곰팡이가 피는 거고 햇빛이 들어오고 건조하면 곰팡이가 사라지는 거지. 닦아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런 것처럼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는 거 좋겠다. 그 외에는 별로 내가 도울 줄 일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나라도 행복하게 살자.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자식까지 부모는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전생의 원수지간이 부모 자식이 된다. 전생의 원수지간이 부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원수지간이라 그래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부라든지 부모 자식이라는 거는 어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에 끄달려가. 그래서 늘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저는 주위에서 그냥 그래도 부모가 돼가지고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마음 한켠으로 조금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늘 스님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주위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면 애가 별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말해봐라. 그래야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스님 볼 때는 엄마가 비미했겠냐, 몇 번을 했겠냐, 그래도 안 바뀌었다면 괴롭기만 하고 효과는 없다면 포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버려둬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둘 다 괴로운 것보다는 하나라도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자식이 물에 빠졌어. 엄마 건지러 들어가서. 근데 건져내오면 다행인데 애 건질래다 나도 죽어.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고 둘이 같이 빠져 죽는 게 좋아요? 나라도 살아나오는 게 좋아요? 나라도 살아나오는 게 좋다. 이거 살아나오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욕하지. 자식 죽이고 지만 나왔다고. 근데 둘이 다 죽으면 뭐가 좋아요? 하나라도 사는 게 낫지.
건질 수 있는데 포기했다 이러면 욕을 얻어먹지. 그러니까 나라도 살아야 뭐 시체라도 건져가지고 장례라도 치러줄 거 아니에요. 둘 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 그 세상 사람 얘기 너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지일이 아니니까 그냥 하는 얘기들이. 그런 자식을 가진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식이 뭐 문제가 있었다고 엄마가 내 불행하게 살아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도, 그런 남편을 둔 여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60명의 학생이 있는데 60명이 다 이 화정동 성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꼴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60명이 교회 한 명도 안 나오고 성당에 한 명도 안 나오고 신앙 안 가져도 1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등수는 이 신앙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체적으로 실력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공부를 안 하면 전체적으로 실력은 떨어지죠. 그러나 등수라는 것은 실력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 등수로 접근하지 마라 이런 등수로.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밖에서는 애가 성적이 5등 하다가 7등 했다 10등 했다 하면 다 이렇게 너 왜 공부 안 했냐 문제 제기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도 엄마 정도는 어때요? 등등등등 괜찮아. 그거 잘했네. 그래도 네 밑에서 아이가 30명이나 있잖아. 괜찮아. 다음에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시험 딱 성적이 나쁘면 집 밖으로 저 바깥으로 돌겠어요? 빨리 버터에서 집에 오겠어요? 집으로 오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격려해주고 그 아이를 껴안아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빠는 뭐 애를 막 그냥 능력 취급해서 야단을 치더라도 엄마는 애하고 같이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엄마 중에는 7살짜리하고 막 언쟁하면서 싸우고 그래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엄마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포용도 해주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런 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애 시험 칠 때 공부하기 싫은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오늘 밤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덜 해놨어요. 근데 그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학교 앞에 거기에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봄은 뭐 저수지 안 터지나? 그럼 시험 안 쳐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저수지 터져가 사람이 조금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도 마음에 내 생각에 급급하니까 하도 이게 시간은 없고 공부는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떠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촉박하고 이러니까 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애가 밤에 공부하면 어때요? 야 그거 뭐 성적 그거 밥 먹기 전에 괜찮아 자거라 임마 일찍이 뭘 그 늦게까지 공부한다 그래 하나 뭐 내일 가서 아는 대로 써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엄마가 자꾸 막 안 잔다고 뭐라 그러면 방문 잠가 놓고 자는 척하고 공부한다고. 나는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옛날에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그 석유를 한 말을 샀어. 한 말 샀어. 이 방 전체에 1년 석유를 내니까 호롱불 그 심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거름이 날 정도 올라가면 방이 밝은 대신에 기름이 많이 드니까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리고 너무 늦게 불을 못 켜놓게 그거 자라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내 기억에는 문에다가 담요 있잖아요. 이불을 갖고 문에다가 말아놓고 자라면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 등을 갖다 놓고 이렇게 문을 갖다가 막아놓고
이렇게 공부를 한 적도 있고, 학교 갔다 와서 마룻장에 앉아 이렇게 공부한다가 하면 짝대기를 갖고 마룻장을 때리면서 야 이놈의 소성아, 공부하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막 얼른 풀베러 가라 이런 망태기 들고 책 던져버리고 산에 가. 그러니까 공부를 어쩌면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생적 욕구가 생기잖아요. 자생적 욕구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잉을 시켜가지고 하기 싫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더, 저희 아버님이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봐라.